경제 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경제 쉽게 풀어주는 신통방통 경제법사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동산이네요. 네.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온기가 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통계의 함정이라고 보는데 함정이다. 만약에 도서 상간 지역의 분교에 학생이 한 명이다가 외지에서 한 명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전학을 왔다. 그러면 학생이 100%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배가 됐으니까. 2배가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꼭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보면은 세종시 그리고 인천의 송도 이런 곳들 대표적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하락률 최고를 두고 다퉜던 하락률이 높았던 지역들인데 세종시의 매물이 좀 줄었다. 이게 매물이 한 9,400건이 1월에 나와 있다가 2월에는 한 8,800건 된다. 또 송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그 매물 하락폭이 좀 있다. 그리고 거래 건수들도 보면은 거래가 1,000건 미만이었는데 조금 늘어나는 거.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통계로 좀 잡힌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난해 워낙 거래가 안 됐었거든요. 지난해 연말까지 거래가 완전히 실종돼 있는 상태이다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1,000건이 넘어간다 이런 그래픽을 저희가 보여드리게 되는데 서울 전체 아파트가 몇 호나 있을까요? 몇 호나 되죠? 서울 전체 아파트가 4,479개 단지에 21,692개 동이 있고 호수로 따지면 171만 6,597세대가 있습니다. 171만 집 중에 1,300가구 거래됐는데 살아났다는 거냐? 이거를 살아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간 단위로 보면 한 주는 뭐 하락폭이 더딥니다. 조금 상승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대세 하락기고 금리가 높을 때는 그래프를 길게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반년치, 1년치 해서 추세선을 보셔야지 작게 이렇게 튀는 그걸 보시면은 네. 약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 10만 원, 100만 원짜리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 종목도 아니고요. 네. 어쨌든 거래가 조금씩 는다. 요거는 배경은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많이 떨어졌다. 이미 많이 떨어졌다. 네,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연간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22%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평균치라는 얘기고요. 많이 떨어진 곳은 뭐 40% 정도 떨어진 곳들도 있고 반값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소개가 되는 곳들도 있고 그 이하로 아주 특수한 형태의 거래가 있기도 하거든요. 말씀드렸던 세종시, 인천도 마찬가지고 지방으로 눈을 돌려봐도 부산 같은 지역들 여기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해운대, 수영구 이쪽의 고가의 아파트들도 거의 40% 하락한 채로 거래된 건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그 규제는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돈도 좀 꿀 수 있게 해주고 세금 중과되는 것들도 좀 풀어준다고 하니까 진짜 필요하고 금리가 많이 부담 안 되는 분들은 들어가 볼까?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급매물을 중심으로 그래서 1월에는 소화가 좀 됐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매수자들이 현재 가격이 약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격에 만족할 거냐, 이거는 또 두고 봐야 됩니다. 네, 계속 부동산 전문가들 다 아직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자, 금리가 또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 부동산은 비싸니까 네.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걸 내놨더군요. 네.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한 39조 원짜리 주머니를 만들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정책 대출 상품의 장점을 다 모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뭐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이런 것들의 특징을 다 모아놓은 건데 이게 1월 30일부터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해서 한 보름 정도 지나는 사이에 누가 얼마나 가져갔느냐 좀 통계를 내보니까 소진율은 그래도 한 30% 이상이에요. 소진율이 저 정도 되는 상황인데 준비한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구워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다 썼느냐. 그러니까 실장에서 실제로 새 집 사는 데 썼느냐. 이 그래픽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신 분들이 전체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 꿔서 집 사야지가 아니라 기존에 변동 대출로 받은 비싼 금리 요걸 좀 갈아타야지. 그러니까 이게
갈아타셨다가 다른 대출로 가셔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든요. 좋네요. 그리고 어쨌든 뭐 금리를 두고 옥신각신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시는 것보다는 약간 금리가 저렴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5억 원까지의 집을 사실 때에는 이걸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니까 저게 보면은 그 임차인한테 내주기 위한 용도로도 한 8% 꿔가셨고 연령별로 보금자리론 신청 비중을 보시면 절대 다수가 어디 모여 있는지 한눈에 보이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소위 영끌해서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하셨던 분들이 조금 금리가 유리한 쪽으로 옮겨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30, 40대가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대출 금리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네. 그 대통령을 하도 압박해서 이렇게 되면 특례 보금자리론의 장점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금리를 두고 이제 경합하게 되겠죠. 지금 인터넷은행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좋은 소식이. 이게 그 인터넷은행은 21일부터 이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졌고요. KB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낮추겠다. 최고 0.35%포인트 내린다. 우리은행도 가상금리 말고 우대금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깎아준다라고 하니까 다른 곳들도 아마 동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대를 받아도 뭐 3%대 중반 뭐 이 정도 되면 이거 별로 유리하지 않은데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요거 대신에 시중은행으로 가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예. 그런 환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례 보금자리론은 그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으니까 네. 일단 급한 거를 끌어쓰고 비싼 걸 또 갚았다가 조건이 좋으면 또 다시 대출을 받으시면 뭐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요즘에 청약통장 해지가 또 그렇게 는다면서요? 네, 청약통장이라는 건 그 분양받을 때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을 나는 길게 해서 가점을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분양받으시면 주변 시세보다 새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일단 분양받는 그 순간 한 30% 값이 뛰어 이걸 믿고 들어가셨던 건데 이제는 물론 새 집이기는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이미 비싸. 그리고 주변의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좀 지켜보시겠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청약이라는 게 사실 희망 고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고 살아생전에 그런 행운이 나에게 물론 이제 그 신청을 하셔야 당첨이나 뭐 당락이 갈라지겠습니다만 그렇기도 하고 아주 기본적으로는 고금리 시대에 로또 분양이 사라졌다. 이게 청약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또 분양,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받는 순간 프리미엄을 기대할 그렇죠. 수 있는 이런 건 거의 없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분양은 또 계속 쌓여간다고 하고 네. 미분양이 쌓이는데 분양가는 또 왜 안 떨어집니까, 근데? 일단 건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게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지금 강남구 일대에서 건축을 새로 할 때 3.3제곱미터, 구 평당 기준으로 건축비가 적어도 77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추산이 나오는데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 공사비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렇게 시장의 매수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받고 싶은 대로 다 받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걸 시장이 받아들여 줄 거냐.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조합에서 계획을 발표한 음마아파트 재건축할 때 3.3제곱미터당 한 7,700만 원. 7,700이요. 일단 처음 추산한 게요. 그러면 이게 2평이면 벌써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고려되지 않은 가격이기도 하고 이거를 뭐 반포의 대단지 그 재건축해서 8월 입주하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아파트는 처음에 분양가 산정할 때 공시 가격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땅값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여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공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양가를 받고 싶은 대로 책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안 팔릴 위험이 높다. 이거 고려해야겠습니다. 야, 평당 7,700. 뭐 야. 분양가 상한제 고려하면은 뭐 5천만 원대에 책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국평 기준으로 20억이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4천 넘어갔다. 이게 막 기사가 대대적으로 쏟아졌던 네.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야, 일단 계획이긴 합니다만 엄청난 가격이 나오네요. 자, 금리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내일 이제 금통이 또 열릴 텐데 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발언은 굉장히 매섭게 하되 동결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라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재반 사정은 올리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환율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뛰었고 오늘도 1,300원대를 또 넘어갔어요. 그렇죠. 한 보름 사이에 환율이 거의 100원 가까이 뛰었으니까 환율 고려하고 또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5.2% 고려하면 올릴만 하지만 우리 경제 체력이 그걸 버틸만 한 것이냐에 대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기 진단 보면 우리 경기 이미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더 금리를 올려서 버틸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금통위원들 사이에도 옥신각신이 있을 테고 아마 매섭게 이야기를 하되 동결 기조는 유지하고 우려한다 이런 사인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공공요금이 1월에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이게 5.2%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공공요금 인상하는 스케줄을 일단 하반기로 미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리도 많이 올라가서 수요가 어느 정도 단속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은 동결 기조가 한 번 더 유지되지 않을까. 일단은 동결하지 않겠냐. 네. 근데 지금 그 정책 당국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보면 지금 헷갈리는데 사실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네. 물가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또 최근에 보면 석 달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점점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시중 금리는 또 떨어져요.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시중금리의 양면성인데요. 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예금금리 왜 이렇게 이자가 낮아요 할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자제들을 하라고 해서 정책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대출금리는 또 시장금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치를 둘러싼 시각도 그래서 갈리는 거고 시중금리가 교란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한데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금 지향하는 건 어쨌든 원리금 대출에 대한 그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기업들이 너무 비싼 금리에 돈을 빌리게 되면 경기를 보장하기 어렵다. 수출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니까요. 내수를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 그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나왔던 메시지들을 보면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네. 나왔는데 요즘에는 은행을 좀 거세게 압박한단 말이죠. 네. 요건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법사님께서는? 이게 과거에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경제의 키를 잡았던 윤증현 전 장관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다르기는 한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영혼이 없다와 유동적이다. 네. 자, 박연미 법사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